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주로 다루기보다 사실 암호화폐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긴 해요. 사실상 보면은. 근데 그거는 생각해볼 관점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영상에 담겼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진짜 본질이 뭐냐, 진짜 본질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제가 다룬 게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건 진짜 뭐냐라죠. 우리 보통 보면은 기자, 영상 만드는 사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결국엔 패권 다툼이다. 근데 패권 다툼의 본질이 뭐냐? 그 패권 다툼을 통해서 진짜 이득을 추구해서 진짜 본질의 수익을 실현하는 건 누구냐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주된 내용이 사실 그거고, 두 번째가 IMF 라가르드 총재가 정확히 G20 재무장관 발언 이틀 전에 뭔가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발견한 게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가 방향성을 생각해보자. 향후 방향성. 우리 암호화폐나 아니면 전반적인 전 세계 경제 흐름에 관해서, 패턴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첫 번째 장면에 라가르드 총재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번 장면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힌트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IMF 미중 관세는 자해 행위다. 세계 GDP가 536조가 사라진다. 라는 거에 관해서 이분이 발언을 하셨어요. 정확히 이틀 전이죠. 8일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앞두고 글을 올리셨어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내년 세계 GDP가 최대 536조나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상당히 큰 돈이죠. 이 정도 돈이면. 자, 이분이 그래서 IMF 블로그에 세계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올리셨어요. 자, 제목이 세계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법. 이분은 미국의 편, 그렇다고 중국의 편도 아니에요. 보시면 그래서 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이 기대 이상 성장했다면서 지금 세계 경제는 큰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는 게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 문구예요. 이분이 보시기에도 이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리미티드하게 어느 정도 성장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IMF 총재께서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IMF 총재라면 아마 아시죠?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지. 자, 그래서 536조 정도면 보시면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제 규모보다 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건 총재는 이 같은 피해는 자해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무역 보호주의가 성장률, 일자리뿐 아니라 상품 가격과 저소득층에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결국에 이 게임은 중국이 패배할 거다.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떠든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이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어. 아직까지도. 그죠? 그럼 미국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을까요? 아니면 중국한테는 피해가 없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 가격과 저소득층에 해를 끼친다. 이 여파는 중국 시민이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한테도 분명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관세 25%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단계적으로 우리는 이 계획을 수립할 거야. 그리고 세부 사항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벽에다가 쭉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로 누군가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세 사람이 있는데 꼭 특정져서 세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은유적으로 제가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세계 지도자들이자 지금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은 이미 누군가의 체스메이커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나와 있는 단계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금 프로세싱 단계를 하나하나 2019년, 2020년, 2021년 쭉 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 이 세계 지도자들이 과연 이 플랜을 왜 짰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잖아요. 밑에 쪽에 보시면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있고, 위에 받치는 데는 러시아가 있고,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상부에는 독일이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이 하우스 오브 카드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보다 되게 취약해졌어요. 이 종이로 만든 집이잖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 자, 보면 독일하고 미국의 관계가 기존보다 긴밀할까요?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러시아가 있어.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의 관계, 중간 기둥을 바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탈리아하고 미국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 프랑스하고 미국의 관계, 면밀하게 우리가 뉴스 몇 개만 찾아봐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우스 오브 카드가 결국엔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하우스 오브 카드 엄청나게 취약하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 지금 체스판을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체스의 말을 하나하나 두면서 이 주변국들,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이 됐든 중국 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됐든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됐든 다 전체적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체스판에 두는 핵심 인력들은 미국 당사자도 아니고 중국 당사자도 아니라는 거죠. 체스메이커는 분명 따로 존재한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체스판에 게임을 움직이는 건. 자, 우리가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영국이란 나라가 있고 여기 유럽이란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도 영국이 빠져나오는 게 하반기 10월 말 가서는 엄청난 트리거로 이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딜 블랙시트는 거의 100%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아까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브렉시트가 되면은 아까 나와 있는 하우스 오브 카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관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 퍼즐에서 영국이 빠져나온다. 그럼 유로라는 통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 유로의 통화에 문제가 생기면 독일이든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하든 어떤 전 세계 통화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그 기점을 필두로 해서 저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반드시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이 이것을 명분 삼아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미중 무역 갈등에 의도적인 체스메이커가 미중 무역 갈등을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지난 몇 년간. 근데 이 파도가 올해 들어서 점점점 파도의 색이나 파도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계 경제는 당장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닥쳤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S&P 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랐어. 자, 근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하반기 가서 금리 인하할 거다. 양적 완화한다는 얘기죠. 그게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8일하고 19일날 FOMC 회의가 있어. 거기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 발표가 안 나오면 어떤 상황이 시장에 닥칠까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G20에서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살짝 잠시 악수를 할 수밖에 없어. 대충 아마 로드맵을 아마 아실 거예요. 대충 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고 아마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왜 지금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왜 이런 걸 만들어내냐? 중국이 잡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그러냐? 왜냐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이쯤에서 골똘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자, 전 세계는 기존에 보면 북미 같은 경우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있고 FTA가 있고 미주 자유무역지대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카리브 국제연합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동북아 경제권 APEC이 있고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있고 SPF 남태평양 회의가 있고 그리고 유럽 경제지역 크게 보면 유럽 경제지역 이렇게 기존에는 이런 경제 블록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어떤 그 연합이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미국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판도가 이 블록이 결국에는 와해되고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 G7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도시 인구 비율, 도시화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성장을 지금까지 거듭해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사실 핵심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미국적인 관점, 중국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객관적인 관점, 경제학자로서 객관적인 입장 표명을 글에 표현했을 뿐이야. 자, 그러면 G7이란 나라, G7 아까 나와 있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죠. 초기 단계에서 20%에서 지금 가속화 단계를 거치면 40, 60, 80 종착 단계까지 올라가. 자, 그러면 도시 인구 비율이 정점에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점에 달하면 거의 어떻게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클라이막스까지 간다. 광기 어린 클라이막스까지 간다. 그 다음에 끝장면을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G7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현재 와중이에요. 돌파구가 없어. 자, 그러면은 기존의 패턴은 뭐였냐? 인구가 증가한다.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한다. 더 많은 화석 연료 채취가 필요하다. 가용 에너지가 증가한다. 타 자원의 채취 증가와 식량 및 타 제품의 생산이 증가한다. 또 이게 인구가 증가한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 G7을 대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 패턴의 사이클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10년간 걸쳐서. 잘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우리도 보면 도시 같은 데 보면 어떤 도시가 재개발이 됐어. 거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 그리고 주택들이 처음 초반에는 삐까번들을 해. 근데 그 도시가 형성이 돼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 지금 일산의 기존 신도시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일산 도시 같은 경우 다 아파트들이 다 노후화됐어.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자, 그러면 G7 정상들은 선진 선방 G7 국가들은 한계점에 다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됐든 인구 면에 있어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한계점에 다다랐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국가가 있어. 제가 이제 자주 제 영상에서 표현한 두 개의 국가가 있죠.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인도라는 나라가 여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30년, 2033년 안에는 분명히 중국이 1위의 자리에, GDP, GNP 1위의 자리에 2위가 인도라는 나라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이 두 나라 가서 직접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도 했었고, 유럽이란 나라 가서도, 프랑스에 가서도 일도 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런던이 아니라 파리에 몽마르트 있는데 그 근방에서도 분명히 살면서 여러 가지를 전후 목격을 했었고, 오세아니아, 미주권에 있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객관적 자료를 여기 나와 있는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인구의 변화, 그리고 인구 축의 변화. 인디아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중간계층, 허리계층, 어린 층이 되게 두텁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고령화 추세가 빠르긴 해.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구가 내수 시장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선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건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 그림자 금융 세력 같은 경우는 새 판을 새로 짜야 돼. 흐름을 바꿔야 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 거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블록 경제 체인을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재배열시키는 작업을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미국은 독일하고 친했어. 이탈리아하고 친했어. 프랑스, 영국하고 기존에 엄청나게 친했어. 자, 거기서 중국의 5G가 나와. 5G하고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중립의 다리 걸어놓은 나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엄청나게 친미야. 근데 지금 보면 중국한테도 사실 엄청나게 다리를 많이 걸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 수도 있어. 자, 일본이란 나라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는 미국 편이냐 친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00%. 자, 분명히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분명히 만났었어요. 아베 총리가. 그 다음에 본인의 할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특유의 정치적 어떤 그런 게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본인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체인 고리가 있어.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체인 고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을 통해서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 이 관세 폭탄을 일본에도 떨고 우리나라한테도 협박을 해. 너네 우리가 보호해 주니까 국방 예산 더 내놔. 그리고 너네 관세 더 매길 거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선택사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본은 토요타에 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국이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잖아. 우리하고 똑같아. 그럼 걔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걔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 왜냐면 중국 내수 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뉴스 이면에는 사실 그런 게 있어. 자, 멕시코한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겠다. 5% 관세 먼저 매기겠다. 그리고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렬됐어. 일단 협상이.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머무를 것 같으세요? 자, 그 사람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 와해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세력들이 일부러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어. 투표에 관해서. 그거 없었던 일로 됐잖아요. 그리고 올 총과 작년 말에도 아마 방송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을 거야. 결국 트럼프는 탄핵될 거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재선에 당당히 다시 한번 당선이 될 거고 트럼프를 이용해서 전 세계 이 체인사슬은 반드시 다 새로 재배열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이게 공극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단어를 찾아보시면 공극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여기 지질 구조가 있어. 이 빗방울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이 빈 공간에 들어가려면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빈 공간을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의도적인 거죠, 그거는.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자, 그러면 빈 공간을 통해서 이 어떠한 물방울이 하나하나 땅속에 상위부터 밑바닥까지 계속해서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됐든, 그게 자금이 됐든 이념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재배열하기 위한 공극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난 100년간에 있었던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건 아시고 패권국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야. 자, 이 아마존강에 긴 줄기가 있어. 이 거대한 줄기가.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바꿀까요? 갑자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떻게 바꿀까요? 이들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자, 한다, 안 한다, 싸운다, 화해한다, 싸운다, 화해한다. 이런 틈새를 계속 만들면서 겉에서 봤을 땐 뭐 미국이 이기는 것 같이 어쩌면 중국이 이기는 것 같이 이들은 그런 뉴스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선을 계속 주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강물의 흐름을 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선진 서방 G7 국가들은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됐어. 인구도 리미티드화 됐고 고령화 추세에 달았어. 경제도 고도 개발이 됐고 미국 주식시장도 거의 리치를 찍었어. 자, 그러면 여기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미국이란 사람들 시선에 보지 말고 중국이란 사람 시선에 보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체스메이커라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 어디서 어디로 자금을 옮기고 어디서 어디로 베팅을 해야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이 지구란 땅덩어리를 더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게 할까요? 재개발이 안 됐던데 국가에서는 예산을 투자해. 그래서 재개발을 다시 한번 시키고 도시화를 만들어. 기존에 있는 고도화된 거기는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해.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이반자들의 상식이야. 이들도 그렇게 전 세계를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예. 기회비용을 추구하는 거야, 이들은. 예. 이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가 어떻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든 생각을 안 해. 상관없어. 그거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고 표상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큰 관념으로 바라보면. 자, 그러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이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이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족발이나 뭐 닭다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뺏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창출하고 거기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결국엔 그림자 금융 세력일 수밖에 없어. 그게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전 세계를 운영하는 자금이 됐든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하든 적대적 M&A를 하든 자 상생의 동반자 좋아하네 하면서 확 뺏어버려요.
근데 우리 같은 대중들은 같이 살자, 우리도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기회 비용만 추구하는 거죠. 결국엔 인구도 겉에서 봤을 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인구 늘어야 된다, 출산 장려 정책 펴. 근데 알고 보면 이면에 있는 거는 인구가 줄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전 세계가 다 똑같아.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미중 무역 갈등이야. 아, 미국이 이겨라. 막 미국 편 드는 사람은 미국이 이겨라. 중국 편 드는 사람은 중국이 이겨라. 막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겉에서 보면 그냥 미중 무역 갈등이죠. 근데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렇게 쓱 보고 있어. 그 속에 있는 핵심은 뭐냐는 거죠. 결국엔 본인의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의 이득이 있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좀 더 균형 있게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에 관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해서 왕자의 자리에, 왕자의 패권에 좀 더 오래 있으려면 이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증시 전체 편입 가정시가 여기 나와요. 근데 제가 뭘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FTSE랑 MSCI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중국에다가 중국이 40.50%로 이게 늘어났어요. 이거 전 세계 G20 그리고 신흥국 위주의 자본 규모에 관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는 한국에 투자돼 있던 돈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 증시가 6월달 들어서 이제 중국 금융이죠. 중국 금융이 오픈하면 한국에 있던 자금도 결국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12.3%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18년 9월 3일 날 나온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올해 지금 2019년 5월달, 6월달이잖아요. 그럼 이미 12.30인데 여기서 더 빠져나갔을 거야. 근데 한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있잖아요. 통일이란 그게 있잖아요. 다른 자금들이 또 들어올 거야. 저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그거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신용 등급과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야. 양대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데 FTSE 지수와 MSCI 지수가 있어요. FTSE 지수는 유럽계 자금이고 MSCI 자금은 달러계 자금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 A주 편입 확대 조치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FTSE나 MSCI 자금이 중국 금융시장은 점점 더 개방할 수밖에 없어. 6월달 들어서는. 자, 그러면 유럽계 자금, 달러계 자금은 이쪽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중국 경제가 망한다. 근데 그거를 바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이거는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옛날에 일본이 패망한 것 같이 일부러 일본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때려잡을 거다. 근데 그거는 되게 이 경제라는 거를 되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지금이랑 경제 상황이나 구조가 여러 개가 틀려. 그러니까 진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이번에 자금을 여기다가 이 두 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중국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는 큰 관점에서 30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이 맞는다면 중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줘야 돼. 근데 진짜 10년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 GDP, GNP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중국이 GDP, GNP에서 1위 그리고 2위가 인도라는 나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거기를 개발시키고 거기에 투자해야 중장기적으로 더 가져갈 게 많아. 그리고 패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왜 중국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념이라는 거를 섞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은 동남아 사람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죠? 근데 백인들 있죠. 백인들은 우리 동양인들 보면은 무시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무시해요, 은근히. 그리고 또 웃긴 건 영국 애들은,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도 영국 애들은 미국 애들, 다른 백인 애들 되게 무시해요. 같은 어떤 백색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특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 중에 흑인들 있죠. 피부 까만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은근히 있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거는 옛날서부터 여태까지 가지고 온 그냥 표상이죠. 그냥 이념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본 사람은 그럼 한국 사람 무시 안 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우리가 너네 지배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에 관해서 경제적인 이념으로 생각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이념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우리보다 잘 살면 열받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옆집에 새 살던 누가 있어. 철이가 있어. 근데 20년 후에 만나니까 걔는 100억짜리 빌딩에 저기 어디 펜트하우스에 살고 나는 싸구려 똥차 끌고 다녀. 배 아프죠. 예.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지금 트렌드가 전 세계를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움직이는 판은 사실 이 두 개의 게이트가 열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면 상하이 증권거래소하고 런던 증권거래소가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거는 브렉시트를 대비해서 유로의 붕괴를 대비해서 지금 커넥션 관계를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자금줄 거기다가 많은 재화나 그런 거를 옮기기 시작하려고 거기다 핏줄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달러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엔. 예. 양의 지금 보면 미국이랑 껍데기를 뒤집어 쓴 그 세력들은 결국엔 이쪽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인도에도 주입을 한다. 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퍼즐이고 그림이고. 자 그래서 이 퍼즐의 그림이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성세대 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저를 뭐 공산당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편이다, 왜 이상한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 근데 객관화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많은 글들을, 칼럼들을 읽어보시고, 자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기자도 되게 많아. 근데 한 가지 이벤트에 관해서 한 기자가, 한 언론사가 쓴 거랑 블룸버그에서 쓴 기사랑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많은 자금이 오가고 전 세계 경제가 내년 초까지 536조나 사라진다. 자, 그러면 그 공극을 만들어낸 데는, 자, 달러도 있어, 분명히. 달러도 분명히 기화돼서 연말에 양적 완화를 하면 사라져. 위에나도 그래. 무슨 문제가, 브렉시트 때문에 유로화에도 무슨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암호화폐 시세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뭐 7,000달러 간다 뭐 폭락을 하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골똘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아무리 떠들어봐야 서로 뭐 싸우고 뭐 그래봐야,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홀딩하고 있어서 조금 까져봐야 금액이 클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별 신경 안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더 스트레스 받으면은 사람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해요. 어차피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도 판세를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판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이 퍼즐은 이미 어느 정도 끝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림의 윤곽이 완전히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이 그림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관념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저만의 어떤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주입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찾아보시고 결론을 내보시면 재미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남은 저녁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너무 시세에 관해서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곧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패턴 변화가 이틀 안엔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